대프랑스 제국의 군인이 간첩질이라니. 저놈을 감옥에 쳐넣어. 재판장님, 간첩 사건의 진범을 체포했습니다. 저 자는 누명을 쓴 겁니다. 그래, 그럼 풀어줘. 넵, 누명 쓴 자를 풀어주겠습니다. 아니, 진범을 풀어주라고. 뭐라고요? 19세기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는 국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1789년에는 다들 아시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스페인 등이 침공하는 것을 막아내고 약간 시간이 흐르고서는 나폴레옹이 유럽 열강들의 뼈와 살을 분리시키는 등 프랑스는 유럽에서 군사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가장 강력한 국가라고 스스로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프로이센과 치른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하며 자존심을 몹시 구겼습니다. 자존심만 꺾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인 알자스 로렌 지방까지 삥 뜯기기까지 했죠. 이에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 자기 부정과 분노에 빠져있던 프랑스. 그때 1894년 프랑스 군 정보국은 군사기밀이 바로 옆나라 독일로 넘어가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독일로 넘어갈 뻔한 이른바 명세서에는 프랑스군 포병 관련 정보가 적혀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정보국은 이 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하면서도 포병에 대해 빠삭하게 아는 군사본부 내 포병장교가 용의자일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용의선상을 추려내기 시작한 정보국은 결국 수많은 포병장교 중 알프레드 드레피스 대위가 간첩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다음과 같이 몹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 그가 독일 땅으로 넘어간 알자스 출신이었고 그의 형과 아버지는 여전히 알자스에 거주하고 있어 독일과 친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럽에서 유대인에 대한 이미지는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드레피스 사건이 터진 동시기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현재 진행형으로 유럽의 돈을 쓸어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소수가 그랬을 뿐 프랑스 내에 거주하는 유대인은 겨우 8만 명인데다가 대부분 동유럽에서 이민 온 빈민이었습니다. 이미지와 실상은 달랐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군 수뇌부는 실상보다는 보여지는 게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명세서에 적힌 필체와 드레피스의 필체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방부 장관 메르시에는 드레피스를 체포해버린 뒤 이 사실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표해버립니다. 알자스 출신의 유대인이 독일과 내통하다 체포되었다. 당시 패배감에 젖어있던 프랑스 국민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독일에 대한 정신 승리도 가능하고 국방부의 무능함을 감추고 유대인 탓으로 돌릴 수 있으니 국민들을 호도하기에는 최고의 떡밥이었죠. 사실 드레피스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조국을 위해 헌신하던 애국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군 수뇌부는 그를 제물로 바치고자 마음먹은 뒤였고 드레피스의 아내 루이시와 형 마티우가 그를 도와 누명을 벗기려고 노력했지만 헛수고로 돌아갔죠. 비공개로 진행된 드레피스의 재판에서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프랑스 본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남아메리카 인근의 카이엔 유영지, 이른바 악마의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첨언하자면 이 악마의 섬은 고전 명작 영화 빠삐용에서 주인공이 탈출하고자 애쓰는 감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건은 묻혀버리나 했는데 신임 정보국장으로 마리 조르주 피카르 중령이 임명되면서 사건이 새 국면으로 들어섭니다. 분명 간첩으로 지목한 드레피스는 악마의 섬에 잘 갇혀있는데 여전히 독일 방면으로 정보가 새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한 거죠. 조르주 중령은 이에 더해 드레피스의 재판이 날림으로 진행된 것에 의구심을 품고 사건을 조사하다가 방첩대에서 근무하던 에스테라지 소령의 필체와 명세서의 필체가 똑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이나 기무사령부에 간첩이 떡하니 있던 겁니다. 조르주 중령은 바로 상부의 드레피스 사건의 재검토를 건의합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재검토를 거부당하고 오히려 튀니지로 좌천되어 버리고 맙니다. 프랑스 군에 대한 위신이 추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 그리고 군 수뇌부의 개인적인 처신 때문이었죠. 증거가 워낙 명확했던 탓에 진범 에스테라지 소령을 재판장에 세우기까지는 했으나 3분 만에 무죄로 방면되고 말았습니다. 3분 카레도 아니고 말이죠. 오히려 피카르 중령이 군 기밀 누설 및 증거 조작으로 구속되어 버렸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 진실이 뭉개지는 상황. 이때 대한민국 한정 불효자로 소문난 에밀 졸라가 등장합니다. 당대 최고의 작가로 꼽히던 에밀 졸라는 1898년 1월 로로르라는 신문에 자큐즈, 나는 고발한다 라는 제목으로 진실 회복을 촉구하는 칼럼을 올립니다. 하지만 당시 대중들 사이에는 드레피스가 매국노로 찍혀있던 상황. 오히려 에밀 졸라가 여론재판에 죽을 뻔하고 7월에 런던으로 추방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진실이 묻히는가 했는데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반유대주의자였던 당시 국방부 장관 고드프리 카베냐크는 유대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려고 이 사건을 확실히 마무리 짓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드레피스 대위에게 불리한 증거를 조작해 만들어낸 앙리 소령이 체포되고 그가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재심 요구에 대한 여론이 폭증하게 되었고 군사법원 측은 마지못해 재심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결과는 5대2로 원심 유지였습니다. 또 황당한 결과를 두고 국론이 분열되던 찰나 당시 대통령 에밀 루베가 군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를 사면했습니다. 대충 이쯤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자는 유화의 제스처였죠. 악마의 섬에서 몹시 지쳐있던 드레피스는 사면을 받아들였습니다만 그의 지지자들은 사면이라는 결과에 대해 내심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면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국가 원수의 특권으로서 형의 선고와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일이죠. 따지고 보면 유죄인 것을 용서해준다는 의미지 결백하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밀 졸라가 사고사당하고 진범 에스테라지 소령은 망명 가서 잡지도 못하는 등 다양한 고비를 겪었지만 지지자들의 노력 끝에 1902년 선거에서는 드레피스
우파 세력들이 승리했고 그의 지지자들의 설득에 힘입어 드레피스는 1904년 사면권을 스스로 반납하고 재심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894년에 시작된 간첩 사건은 1906년에 드레피스의 결백이 확정되며 일단락됩니다. 진실을 위해 상부와 투쟁하던 피카르 중령은 국방부 장관으로 보임되었고 에밀 졸라의 명문을 실어준 로로르의 편집장 클레망소는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공식적으로 드레피스 사건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당시 군 수뇌부도 별다른 처벌 없이 무사히 전역했습니다. 나는 고발한다라는 명문이 실린 지 100년이 넘은 1998년 1월 13일에야 자크 시라크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졸라의 생가에 기념비를 헌정하며 드레피스 사건의 진정한 마무리를 장식합니다. 현대의 권력자들에게도 여전히 국가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무고한 국민들을 억압하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덤이죠. 국가 권력의 힘은 얼마나 억압하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을 얼마나 존중하는지에 따라 강화됩니다. 동아시아의 어떤 반도 국가는 국민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 무고한 군인을 정치 논리에 따라 유죄로 만들고 있는지, 반대로 죄가 있는 자를 국익을 핑계로 싸고 돌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봐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사청문회가 무엇인지, 대체 왜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해주시면 따끈따끈한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